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다치고 내가 병들고 하는 건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민법 제390조와 750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결국은 법적인 책임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민법 제750조랑 민법 제390조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계약 책임과 그냥 일반 그냥 비추정 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오늘 뭐 버스를 타셨든 지하철을 타셨든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다 경험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부분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등장을 늘 하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거고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 늘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의사 배상 책임 관련된 거 그리고 근로자 재해에 대한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죠. 우리 보험 상품에서.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비일비재하게 모든 사건에 다 등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지를 딱 봤을 때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쭉쭉쭉쭉 논해 주셔야 되고 어설프게 괜히 조항 잘못 외우셔가지고 이런 거 뭐 390조인데 380조 이렇게 쓰셔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기억하셔가지고 그럴 거 많이 쓰지 마.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고의와 가실이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은 통상손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죠.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유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들을 냈었었어요. 결국에 통상손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질문을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결국은 응용해서 질문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실상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적용을 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결국은 배상을 한 자가 있다면 결국 대의도 이루어지죠.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차이점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방금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고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불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책임이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술로나 좀 등장을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는 있는데요. 약술은 제가 30문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양심껏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특수불법 행위 책임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민법 제755조의 책임은 결국은 뭐예요?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753조와 754조. 753조는 책임 무능력자, 미성년자들. 네. 그리고 754조는 심시상실자. 네.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변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자가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지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배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배책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아이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법적 감독자가 지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 기술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관련된 이러한 법조항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앵무새처럼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 책임인 거죠. 사용자 책임은 제가 설마 지금까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다쳐서 지는 책임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겠죠. 이거는 사용자 책임 언제 생겨요? 네,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그 근로자가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 제3자는 나의 동료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지는 그러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뭐 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따른 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다 책임이 나와요.
자, 그리고 민법 제757조의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배책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공부하시거나 그리고 근로자 재해의 그 파트별로 이제 가시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한 논할 그러한 법적 근거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1차적으로 누가 그 책임을 안죠?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며 결국은 소유자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여야 되고 제가 오늘 인터넷 기사에 그걸 봤어요. 5개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 5개 광고물은 의무보험으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보험이에요. 신생보험인데 한 번도 시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험에 거의 지금 얼마 앞두지 않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출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5개 광고물 배상책임 보험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5개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 뭐 광고판이 뭔가 떨어졌다든지 결국 그러면 민법 제758조가 반드시 등장을 하겠죠. 점유하고 있었던 자가 뭔가 하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광고물 업자는 사실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 설치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라든지 결국 그런 미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는 그런 또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 책임이에요. 동물 점유자와 소유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에게 동물을 맡기고 갔을 때에는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자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뭐 점유하고 있던 자가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뭐 길가는 행위를 물었다. 그렇다면 그 점유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민법 제759조고 그리고 소유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가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판례에서 맹견의 좀 그러한 사나운 그런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 민법 제750조 책임도 동시에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에게 공동불법 책임을 묻는 그러한 판례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지금 설명드리는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760조는 이들이 이러한 결국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으로 지게 될 때는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공동불법 책임이다. 가장 예시가 지금 감독자 책임에 대한 예시 어린이가 지금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어요. 결국 지는 이러한 거 제가 문제로 가장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배책에서 보상 띡 나가고 여러분들 손해액 막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많이 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인 거고 결국 책임 능력이란 노란색 글씨 볼게요.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들에게 변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결국 이들을 관리 감독한 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어서 민법 제755조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보에서 아빠 자동차 키를 훔쳐가지고 운전하는 그 아이들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755조 감독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아니면 그 어중간한 애들이잖아요.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걔네들은 책임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은행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부모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많이 쥐가 나겠죠. 그 친구도 거의 중학교 이상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책임 무능력자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다 부모나 학교면 학교 감독자나 뭐 유치원이면 유치원 측이나 이런 자들이 결국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756조 사용자 책임 말씀드렸어요. 결국
근로자가 다쳤을 때 결국 지는 사업주의 책임이 아니라 고용한 근로자가 제3자를 다치게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급계약을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대표적인 도급계약이 이삿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삿짐을 영구 이삿짐에다 이삿짐을 맡겼을 때 그로 인해서 뭔가 하자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게 원칙이죠. 나는 돈만 주면 되는 거고 일의 완성을 마쳤을 때 결국 마무리를 지었을 때 돈만 주면 되는 부분인 건데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특별한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문제 그런 이삿짐에 관련된 문제보다 거의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거의 현실적으로 공사 관계에 있었을 때 도급계약은 거의 도급인들의 책임이 거의 있어요. 지금 이 예시 문제에서도 결국 H건설의 일위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본인의 소속 근로자를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결국 다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의 내용을 보면 결국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판례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결국에 사용자와 피용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마치 그 모습이 근로계약 관계의 사용자 피용인의 관계처럼 보여서 판례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도급계약에서도. 그래서 대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판례를 막 뒤져보세요. 그럼 도급계약에 도급인의 책임을 묻게 되면 결국 757조 도급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로 손해배상을 때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답안을 쓰실 때에도 도급인의 책임이 존재하여 결국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진다라고 답안을 그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냥 도급인 책임 진다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결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결국 뭐 벽이 무너졌다든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간판이 뭔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외형상에 뭔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만이 하자가 아니라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카페에서 모래 때문에 손님이 넘어져가지고 다쳤던 거 말씀드렸었죠. 카페에 원래 모래 같은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바닷가 앞에 모래사장 그 근처에 있는 카페였어요. 근데 그 모래를 밟고 손님이 낙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실제 그 카페는 업주가 바닥에 모래 같은 걸로 인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수시로 바닥도 청소하고 그럼 결국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손님이 지금 다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도 결국 공작물 하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작물의 하자가 좀 넓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도? 네. 동물 점유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점유자한테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동물의 그 특성에 따라서 뭐 맹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 소유자에게도 민법의 750조의 책임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 따라서 같이 지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거의 예외적인 거고 한 4년 전에 시험이 나왔었죠. 민법 759조 책임에 대한 부분들. 출장을 가서 친구에게 강아지를 맡겼고 그 강아지가 결국은 사람을 물었고 그 뒤로 의무보험이 나왔는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의무보험 다섯 종류죠. 그 외국 이름으로 쭉 되어 있는 거 도사견부터 시작해서 도사견 외에는 못 외워요. 예,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시험을 안 보지만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지금 배상 책임에서 나오는 이 채무들은 결국 부진적 연대 채무예요. 부진적 연대 채무는 그 예시를 보면 잠깐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두 건의 자동차 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차 한 대가 쳐서 사람을 딱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차가 와가지고 사람 한 번 또 쳐요. 근데 결국 사람이 죽어. 첫 번째 차가 죽였는지 두 번째 차가 죽였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이런 사고 되게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두 차가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동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유치원에 있었다면 유치원 측과 그리고 그 부모가 동시에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 그 배상 책임에 나와 있는 모든 케이스가 다 부진적 연대 채무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진적 연대 채무와 진적 연대 채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약술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또 내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하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연대채무와 부진적 연대채무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냐 없냐의 그 차이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고 주관적 공동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여기에서 공동차주는 차를 공동의 명의 이런 게 아니라 물건을 같이 빌리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업관계에 있어서 뭐 외상으로 뭔가 물건을 같이 샀다면 저하고 뭐 만만한 게 제가 그래도 우리 윤석열 강사하고 저하고 동업 관계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서 물건을 샀단 말이죠. 이제 외상으로 제가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만 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강사도 같이 지겠죠. 이런 뭔가 그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서 옆집에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도 거기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될 그런 공동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주관적 공동관계고, 이런 부분들은 연대채무. 그런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내가 그냥 차 처음에 몰고 가다가 사람을 뻥하고 쳤고 그 다음 차가 와서 그 사람을 또 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의 가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마치 그거는 같은 색깔이 그러면서 마치 연대채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연대채무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공동관계가 없어요. 그냥 차로 쳤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부진적 연대채무. 그래서 결과물은 공동관계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원래는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구상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한 놈이 다 물어주면 다른 한 놈은 논하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인정을 해요, 판례에서는. 그래서 결과물은 동일해요. 근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좀 편하게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시험보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 홍길동의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해자는 갑과 뭐 A라면 홍길동은 갑이 됐든 A가 됐든 본인의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일방에게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동불법 행위자들끼리 각각의 과실 비율대로 자기들끼리 어느 한쪽이 배상을 했다면 구상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두 개가 나오고 가해자가 둘이 공동불법이 되면 한쪽 보험회사에서 뭐 보상을 하고 남은 보험사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뭐 대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관계인 거죠. 자, 가실책임과 무가실책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가실책임은 뭐예요? 결국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무가실책임은 가실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행위만 하더라도 그냥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책임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보험 상품에서는 다 가실 적용을 하고 가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는데, 무가실책임주의가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의무보험에서.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무가실책임주의를 적용을 시켜서 내가 특수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불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하라고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책임주의는 우리가
지금 앞서서 배웠던 특수불법 행위 책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건데 결국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나의 가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없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무과실 책임의 어떻게 보면 한 종류일 수도 있지만 결국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자에게 가실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보상 책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스 배상 책임 보험에서 액화석유가스 특별약관이 그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상품에 대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조물 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지금 보험으로 현재는 제조물 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하지 않고 있어요. 징벌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 보험 상품이 하나가 나왔어요. 징벌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하고 있는 게.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너무 미비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규정은 해놓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정리해놓은 약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를 하나 해놓으면 울고 먹으면 돼요. 다 비슷해서 내용이. 그래서 지금은 이건 빨리 그냥 넘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에 대한 그 내용은 결국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가해자가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결국 자기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악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페널티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결국 배상액의 참작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험에 딱 내기 좋은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술로 내기 얼마나 좋아요. 채점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중요해서라기보다 시험용으로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품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유일한 상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 작년에 나왔어요. 나오네 마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셨어요. 썼지. 자, 그래서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 시민재해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약술로 외워서 그걸 쓰셨어야 되는데 또 안 나오겠죠. 미친놈이 아니고서 또 내진 않겠지.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볍게는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내용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외우면 울거먹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비슷하게. 아까 그거는 3배고 이건 5배.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자, 이제는 앞선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리인 거고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실제 계산 문제에 도입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계산 문제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한도예요.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도를 보셨을 때 그 한도가 1인당 한도인지 대인 한도인지 대물을 포함하고 있는 한도인지 총 보상 한도인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체이기 때문에 대물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대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알고 뭐 풀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풀으셔야 된다는 거죠. 한도는 보험자가 보상 가능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해서는 절대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결국
보험자가 얼마를 지급하느냐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결국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설거지가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대인 한도인지 대물 한도인지를 각각 설정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대인이 1인당 1억이면 결국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부분인 거고 결국 대인이 8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손해가 입혀졌으니까 한도 1억 내에서 8천만 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 포괄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고당 1억. 몇 년도인지 기억 아마 16년도였던 것 같기는 해요. 문제에 저희가 대물이 저희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물도 같이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그냥 무시해서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놓치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당 1억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인 대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풀어보셔야 돼.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총 보상 한도액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때 총 보상 한도는 결국 이렇게 단일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1인당 한도는요. 여러분들 다시 이번 사고가 났을 때 1억 한도를 다 소진하면 얘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이번 사고가 나서 내가 홍길동을 잘못해서 홍길동이 피해를 입어서 1억을 내가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보험기간이 안 끝났으면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몽룡을 다치게 했으면 이몽룡한테 또 1억 내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 보험금이 다시 보험금이죠. 보험금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한도가. 그런데 총 보상 한도는 보험기간 내에 보상 가능한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 써버리면 가입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계약사항이라면 이 금액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이 금액을 소진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총 보상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당 얼마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보상 한도에 대한 부분도 인당 한도도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 주셔야죠. 제가 나중에 문제 다 해가지고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결국 보험기간은 2022년 1년이 보험기간이었고 결국 1월 달에 발생한 사고에서는 손해액이 2억 5천이었지만 보상 한도가 2억이었기 때문에 2억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도가 8억이었으니까 남은 금액은 6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억 2천 손해 났으니까 결국 한도 내는 2억이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죠. 그리고 또 1억 2천 소진했으니까 계속 차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10월에는 결국 남은 한도는 1억 2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자가 손해가 1억 8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억 내긴 하지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한 사고당과 총 한도를 모두 만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 문제를 또 문제화 시켜서 내잖아요. 또 틀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자, 보험자에 보상하는 손해는 이건 조금 중요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는 여기 약관에서 이대로 써 있어요. 손해배상금과 결국 비용 손해예요.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인데 이 손해배상금은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게 지는 결국 법률상 책임으로 생긴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비용 손해인 거예요.
앞서서 제가 저기 옆방에 있었을 때도 질문을 주시기도 했고, 그 게시판에서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 손해배상금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지만, 이 비용 손해에서는 과실 적용이 없어요. 이거는 손해배상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 적용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은 하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이 약정된 자기부담금을 초과 부분만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에서만 초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손해배상금에서만 결국 공제되고서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액이 2억 3천만 원이고 손해방지 비용이 100만 원, 방어 비용이 500이에요. 손해방지 비용은 한도를 초과해도 지급을 하는 금액이고 방어 비용은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앞서서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피해자의 손해액 2억 3천만 원과 여기에 손해방지 비용 100만 원과 그리고 방어 비용 500만 원을 다 합산하면 2억 9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통은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한도로 지급하는 이러한 경우,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부담금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손해배상금에서만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만 보상하는데 어디에서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되 결국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기억을 하시고 답안 쓰실 때에는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 비용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이와 별도로 구분을 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이게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결국 답은 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도 뭐로 가면 뭐 서울로 갔냐는 그런 개념, 계산 과정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전혀 다른 답이 되는 거죠. 자,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손해의 3분설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적극적, 속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적극적 손해는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을 적극적 손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거, 저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 결국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비, 장례비가 대표적인 적극적 손해고 치료비는 기양치료비, 향후치료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양치료비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아팠던 치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합의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 치료비를 기왕치료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치료비라는 부분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기양치료비는 이미 합의 이전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받는 금액이 아니어서 결국 이 부분은 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향후치료비는 사고, 합의, 그리고 이 이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앞당겨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빼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를 하고 배상을 하죠.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보조기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병원에서 입원 당시 즉 기왕 치료 기간에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때는 치료비에 포함시켜서 문제를 다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 출제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보조기구가 언제 나오느냐. 결국 향후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이때는 다 중간이자를 공제해서 여러분들이 산정하게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고 오늘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준비해 온 게 그거죠. 자, 개호비는 보통 인부 임금이 지문에 주어지겠지만 그 인부의 임금을 적용을 해서 월 일수는 지문에 또 주어질 거예요. 계산 편의를 위해서 30일로 적용을 하자고. 한 달 일수는 31일도 있고 2월 같은 경우에 27일, 28일 자기 맘대로잖아요. 그래서 계산 편의를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자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배상 책임의 경우에 일일 최대 몇 시간까지 인정? 일일 최대. 네. 1인은 8시간이고 최고 2인까지 16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당 8시간이면 1인, 4시간이면 0.5인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장례비랑 위자료는 이미 금액이 딱 주어지죠. 지금 현재 장례비는 500만 원 정도가 판례에서 내려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되는 것에 대한 배상액. 그래서 휴업손해. 그리고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 이러한 금액들이 결국 소극적 손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휴업손해에 대한 현실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간에 가실이 있다면 가실을 적용하고 노동능력은 100%로 적용해라. 만약에 이자가 사고 이전에 기양장애를 이미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노동능력에 대한 부분은 100% 상실한 걸로 해라. 월 300을 받았던 사람이 사고 이전에 10%의 노동력 상실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90%를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력이 10% 상실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자가 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라는 거죠. 상실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사망에 대한 상실수익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반드시 생계비 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 손해에서 총 지급 기한은 호프개수에서 240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거는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재작년인가 이거 한번 나왔어요. 240에 초과되는 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부하고 다른 점이 무직자나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다 지급해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직자의 경우에 며칠? 22일을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답안에 25일 내시면 제가 빨간 줄로 확 그을 거예요. 아셨죠? 그럼 딱 머릿속에 딱 박히시게. 그래서 22일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공식이에요. 결국 법정 이율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이자 공제하고 퇴직금 계산도 오늘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죠. 3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을 하는데 보통은 법원 판결 기준에서 8천만 원에서 1억이고요. 지금 현재는 1억이에요. 자동차 사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1억을 안 주려고 악착같이 애쓰죠.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1억이에요. 자, 근데 또 자보랑 다른 게 있죠. 피해자의 가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가실에 60%만 적용을 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의 가실이 40%면 4, 6에 24 해서 40%가 아니라 24%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가해자의 가실이 상대적으로 60이 아니라 76%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서 위자료를 좀 더 많이 지급한다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조금만 맑은 정신으로 한번 풀어볼게요.